네. 자, 오늘은 새 첫 수업이죠? 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오늘은 첫날. 말 되는 소린가? 맞죠? 예. 남은 인생에 오늘이 첫날. 맞죠? 매일 남은 인생의 첫날 맞아요. 그래서 뭐 꼭 새 아침이라는 게 1월 1일만 새 아침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 아침입니다. 그죠?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자,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부동산공법은 1월달하고 2월달은 총 8주로 이루어지는데 수업은 핵심 정리만 할 거야. 매주 숙제가 나갑니다. 몇 개 정도 나갈까? 작으면 15개, 많으면 20개. 숙제를 낼 겁니다. 그거는 꼭 정리하라는 얘기죠. 이걸 해오면 3월달, 4월달 나갈 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럼 숙제만 내고 그냥 끝나면 숙제를 할까? 안 하더라고. 애들하고 똑같아.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숙제 낸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리고 성적 체크해가지고 제가 점수 매기고 답안지 내줄 때는 제일 점수 좋은 사람부터 먼저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받는 사람은 점수가 제일 현찮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 예,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정해서 제가 한 장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그럼 대략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공개는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는 할 거다. 최소한.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건 그냥 공부하라고 내버려두면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놈의 부동산 공법은 민법에 치고 학계론에 치고 그다음에 중개사법에 치고 그러다 보니 가장 어려운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야. 사실은 전체 6개 과목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도 공부는 자꾸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공법을. 그래가지고 지금 초기에 안 잡으면 나중에 잡을 시간이 없어요. 5월달, 6월달 갔는데 아직도 민법에 안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법 공부해야지. 공법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 그래서 공법은 1, 2월달하고 3, 4월달하고 조금 강압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고 그다음에 3, 4월달도 시험 봅니다. 그래서 1, 2월달은 숙제 내는 게 한 15개에서 많아야 20개. 3, 4월달은 35개에서 40개. 더 많아져. 거기 하는 게. 그래서 그 정도만 꼭 외워라. 그러면 5, 6월달부터 공법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수업 쫓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법의 목표는 몇 점? 60점. 공법은 60점이야. 그거 도달한데 별 지장 없을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꾸준히 쭉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떠 있는 이 자료가 사실은 이 자료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책인데 글쎄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안 사도 돼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근데 순서를 확 바꿔버렸고 색깔도 확 바꿔버렸어. 순서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또 배치도 눈에 잘 암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배치도 바꿀 거 다 바꿔버렸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종전에 좀 어지러웠던 것들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그래서 새로 수정하는데 한 2달 걸렸습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원래 이 책 만드는데 5년 걸린 거야 이게. 5년 동안 만든 겁니다 이 자료가. 거기다가 이번에 한 2달 걸려서 또 수정도 해가지고 새로 나왔으니까 볼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아마 구책 갖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같이 체크하고 보려면 아마 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제가 이거 뭐 꼭 경제적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봐야 머릿속에 암기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이 책 갖고 있는 거는 한도가 있어요. 이 책 이거 언제 다 읽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몇 점 넘어가는 전혀 지장 없다. 60점 넘어간다는 전혀 지장 없어요. 요 책만 갖고도. 근데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문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어로 돼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 위주로만 딱딱딱 잘라놨잖아. 그래서 나중에 3, 4월달 되면 뭐가 나죠? 3월달 되면 요약집이 나올 거야. 여기는 문장이보다는 이렇게 단어로다 이렇게 표시, 도식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다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건 뭐 본다? 자, 1, 2월달은 기본서 나가요. 기본서 나가면서 기본서 요거 숙제 페이지 다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1, 2월달이 이렇게 나가고 3월달부터는 이 책 갖고 나가기는 사실은 버거워. 제가 봐도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공법 하나만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6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다 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다? 참고서 위주함. 나중에 공부하다가 조금 더 깊이 보고 싶다? 기출문제 난 것 중에 나 깊이 들어간 게 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참고용으로 보는 거지. 이거 갖고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예, 항상 그래요 기본서가.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기본서를 왜 냅니까? 예, 출판사에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책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는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게 공법 맞아.
근데 실무에 가서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왜?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찾아볼 게 있거든. 그때 이걸 필요로 할 거고 그때 찾는 건 용어로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너무 부담 크다, 너무 많다. 그래서 못 따라가니까 이거 말고 요약집 약 250페이지로 나올 거야. 요약집은 그것만 정리하는 거. 그건 3월 달부터 나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90한 9%가 100%는 아니야. 99% 일치합니다. 요거하고 요약집하고. 근데 요약집은 문장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단어로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문장으로 되는 걸 읽어야 돼요. 왜? 우리 시험은 뭐로 돼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돼 있잖아. 5개 지문이. 그러니까 문장이 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눈에 익히고 마지막은 요약집을 통해서 단어, 그 문장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근데 이게 숙지가 되면 문장 있는 거, 그 요약집 있는 거 별로 어렵잖아.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해는 이걸 통해서 하고 마지막 암기는 요약집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조금 넘어갔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맨 앞에 해서 여기 기초 이론부터 들어가요. 근데 기초 이론은 여러분들 기본 세는 없어요. 기본 세는 없고 여기만 있으니까 기초 이론에서 몇 가지만 정리하죠. 간단히 정리할까요? 지금은 길게 뭐 다 설명 안 합니다. 인류할 때는 중요한 거,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핵심적인 거, 요것만 딱딱딱 찍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야. 이건 시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난다. 아주 자주 난다. 요것만 딱딱딱 찍어주는 거니까 길게 지금은 공부할 게 아니다. 3, 4월 달은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나. 그러나 1, 2월 달은 핵심 정리를 위주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기초이론. 부동산 공법이 무엇일까? 개념 정리가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죠. 부동산 공법. 부동산 짜고 공법 짜고 두 개를 합쳐놨죠. 무슨 뜻일까?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민법 수업 끝났나? 민법 언제죠? 민법. 수요일이요? 아, 수요일이야? 그럼 수요일날 민법에서 부동산은 개념 했습니까? 네. 그 민법 몇 조에 있대요? 아, 몰라. 민법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 정리 안 했어? 예, 부동산이 뭐냐라는 개념 정리는 법적으로는 민법에 있습니다. 다른 법에 있는 게 아니야. 학계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서 제99조에 나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그것을 부동산이라 한다. 어디 들어있다? 민법에서 99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 무슨 뜻이죠?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게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 위에 정착되어 고정되어 있는 건 그것도 부동산이다. 대표적인 게 뭐죠? 건축물. 건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어떻게 맞을까? 공법에서는 건축물이랍니다. 학계론에서는 건물. 민법에서도 보통 건물 이렇게 말해. 근데 건물이랑 건축물이랑 똑같은 거야. 다만 공법에서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물이란 말을 써요. 어쨌든 토지와 건축물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본다? 부동산. 물론 민법에 가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부동산 개념이 조금 더 넓어져.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히 말하면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 하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란 뭘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토지나 건축물을 우리 멋대로 막 활용하고 네 멋대로 거기다 건물 짓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뭐를 한다? 규제를 합니다. 네 토지를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 네 건축물을 하더라도 네 멋대로 함부로 짓지 말라. 이런 건물 지을 땐 여기다가 이런 것만 지을 수 있고 규모도 이런 크기만 지어야 되지 네 멋대로 크게 짓지 말라라는 제안을 받죠. 이런 걸 뭐란다? 규제. 즉 부동산에 관련된 뭐하는 거? 규제하는 법. 이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냐? 간단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 누가 규제하죠? 뭐 우리끼리 규제합니까? 내가 이 친구 보고 야 너 거기다 건물 짓지 마. 그럼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 할까? 니까 짓게 뭔데? 나한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규제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위에서 해야죠. 누구다? 행정청. 여기 행정청. 그럼 행정청은 누구 있을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뭘까? 그거는 다음 내용에서 나와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정리할 테니까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뭐한다? 규제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한마디로 규제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이 부동산 공법으로 불리우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150개 저는 그중에 솔직히 말하면 10분의 100개 저도 몰라요. 알아봤자 15개밖에 몰라. 나머지를 다 몰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어. 못 외웁니다. 저도 10분의 100개 모르는데 그럼 10분 내리면 15개죠?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에다가 15개 법률을 시험 본 나가면 여러분들 뭐 할까? 예, 차라리 딱 패려치고 말지. 공부 안 해. 예,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몇 개죠? 15개까지는 안 봅니다. 몇 개 뭐 보자? 6개. 6개 법률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놓고 요 6개만 시험 보자 했어요. 몇 개 뺄 게 없다? 6개 밖에 없습니다. 6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6개밖에 없는 거야? 에이, 150개가 있다 그랬잖아. 150개 중에서 몇 개 밖에 안 본다? 6개 밖에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밖에 안 본다 이래야지. 씩이나 본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예, 6개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놈의 6개가 내용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얼마나 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책도 이거 몇 페이지에 지금? 800페이지 넘어요 지금. 그죠? 그럼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전 내용들 6개 법률 이 책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으면 이거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쓴 교수가 있었어.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법률 다 집어넣었어. 여기 6개.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세부적인 거 다 집어넣었어. 12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1200페이지 책을 쓴 교수가 있었어요. 나 그 새끼 보고 내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한 권 가지고 1200페이지를 써놓으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1200페이지를. 실제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은 책으로 쓰면 1200페이지나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400페이지 빼가지고 800페이지 만든 거야. 근데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만 보자? 나중에 이 중에서 줄여서 250페이지만 보는 거. 그게 이제 3월달 들어갈 유학집에서는 그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작은 분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용어들이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생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말을 내가 짧으면 30대, 20대도 있죠. 나이가 많으면 몇 대? 60대, 70대. 이 사람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야.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 동안 그런 단어가 있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오늘도 나오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 한 100개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100개는 생전 처음 듣는 용어야. 그럼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죠? 알파벳.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죠? 단어. 단어를 알아야 문장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다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단어 몇 개를 외우는 거와 똑같아. 100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만큼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평상시 쓰지 않는 용어라서 말기가 참 어렵다. 참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돼. 혀도 안 돌아가. 발음이 단어가 짧은 단어 같으면 괜찮아. 2단어, 3단어 같으면 어떤 단이 12개 단어, 15개 단어 이런 단어 하나가 그렇게 끼는 것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엄청나게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 2월달은 뭐부터 한다? 그 단어들 하나하나부터 외우셔야 돼. 일단 단어가 외워져야 뭐 문장을 이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공법을 듣다 보면 꼭 외계어 같아. 외계어, 저기 화성에 있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왜 못 알아듣는다?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잘 모르니까. 영어에서 공부할 때도 영어 중간에 읽다가 단어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이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뭐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막혀버려. 그게 영어 공부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법도 하나하나의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부터 숙지하는 거.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거부터 인류에 따른 요거 꼭 외우십시오. 외우시는 건 일종의 단어 위주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단어들을 빨리빨리 외우는 거. 습득이 돼야 3, 4월달 수업 나갈 때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공법은 뭐와 똑같다냐? 수학 과목과 똑같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과목? 수학. 그러면 수학은 뭐 해야 되죠? 포기해야죠. 그럴 뭐란다? 수포자라고 한다. 예, 공법도 포기해야 되죠. 그걸 뭐란다? 공포자라고 한다. 예, 수포자나 공포자나 똑같은 거야. 왜? 이 공법은 앞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야 돼. 요걸 공부를 해야 요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걸 공부를 해야 요걸 이해할 수 있어. 건너뛰는 건 있을 수 없어.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외우라는 게 있어. 외우십시오. 하는 건 외워둬야 그 다음 진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그걸 건너뛰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혹시 수업을 중간에 빠지시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 촬영하잖아. 인터넷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그 수업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그 다음 주에 그냥 왔다가는 건너뛰었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된다? 공포자가 되는 겁니다. 건너뛰는 순간 공포자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수업을 못 나왔다? 그럼 뭐 해야 돼? 집에서 인터넷을 꼭 듣고 그 다음 수업에 오셔야 되고, 그 인터넷에 거기 뭐 있죠? 숙제 내는 것도 다 들어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보려고 했더니 뭐죠? 지난주 수업 빠졌는데요. 그 자랑이야? 예, 나 용서 안 해, 그건. 지난주 수업 빠졌다고 숙제 안 해왔대. 아, 숙제를 왜 안 해와? 인터넷에 있는데. 수업 들었으면 거기서 들었으면 숙제 해야지. 아셨죠? 그래서 지난주 내가 수업 빠져가지고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해서 그 면책이다? 면책 아니다? 그건 면책 아니야? 그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건 가중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그 지난도 안 나왔다고 나 그거 모르는데요. 수업 안 들었을까? 나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핑계거리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마시라.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용 봅니다. 자, 그럼 부동산권법에 몇 개가 있다고? 시험에는 6개의 법률만 본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죠.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몇 개가 있다? 6개만 시험 봅니다. 그러면 40문제가 출제되거든. 부동산권법은 그중에 각 출제 비중이 얼마큼 될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문제?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총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법률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합니다. 저건 12문제가 나는데 보통 시험 보면 몇 개는 맞아야 될까? 9개입니다. 12문제 중에 9개는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저기는 어렵게 내는 건 한도가 있어. 대신 애울 게 뒤지기 많아. 내용이 많아. 애울 게. 그러나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것들 그렇게 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개 중에 9개 맞추면 60점 도달하는데 가장 이게 좋습니다. 이거 12개 중에 9개 못 맞추면 사실은 60점 올라가기 쉽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조금 쉽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작년 33회 시험에서 부동산권법이 역대 최대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과락이 수두룩하게 깔린 만큼 과락이 수두룩하게 나올 만큼 그만큼이겠죠. 근데 과락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과락만 면하자라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마다 그냥 과락입니다. 간단합니다. 과락만 면하자. 공법 어려우니까 그냥 중개사법에서 점수 끌어올리고 공법은 과락만 면하자. 그랬다가 다 과락 맞아버린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서는 과락만 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어쨌든 60점 목표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요 도시개발법이 이번엔 또 효자 법률이었었죠. 그렇게 어렵다고 났는데 국토법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렵게 나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6문제 나는데 목표는 4문제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자,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겁니다. 요걸 뭐란다? 불효자라고 합니다. 왜 불효자죠? 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문제 중에 4문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는 문제로 생각하면 돼. 그만큼 어렵게 내버려. 근데 저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또 중요해. 뭐가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그거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를 다룬 법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혹시 재개발하는 지역,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꼭 공부해야 될 법률이야. 근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 법률을 다 공부하기가 복잡하면 나중에 뭐하죠? 이제 조금씩 줄여갑니다. A씨, 요건 열심히 하고 요건 좀 등한시해서 빼자.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법률이 요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A씨 이거부터 때려치워. 그러시죠. 이거 때려치고 딴 데서 점수 따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때려치우는 건 안 돼요. 이 중에 시험 문제 잘 나는 것들이 있어. 몇 개는 찍어서 그것만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개는 최소한 정리한다는 거. 이게 정비법은 그렇습니다. 자, 주택법.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고 쉽게 내면 되게 쉬운 데가 주택법이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냈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어렵게 안 내는 파트인데 작년이죠. 33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냈었다. 주택법이. 그랬고 건축법은 몇 가지 딱딱딱 찍는 것들이 있어. 요거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느냐. 복합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디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단다. 이때 이게 맞냐 틀리냐. 건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 쭉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파트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종합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럼 농지법 몇 문제? 2문제. 어떻게 하죠? 포기하면 되죠. 가지고 2문제 공부하려고 그 많은 걸 다 공부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2문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돼? 하나만 맞으면 될 거 아니야. 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그럼 하나는 뭐만 하면 되냐?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게 있어요. 4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7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두 개 개정된 법이 있거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는 날 겁니다. 반드시야. 작년 같은 경우는 개정된 데서 2문제가 다 나버렸어. 그 개정된 게. 그러나 올해도 개정된 것에서 적어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반드시 날 거다. 따라서 개정된 것만이라도 나중에 공부하자. 그럼 처음부터 개정된 것만 공부할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시간만 공부하면 다 떡을 쳐. 그냥 끝내.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 2시간만 하면 돼. 개정된 파트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실무가 뭐죠? 농지법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런 아파트 입구에서 전월세 매매할 때는 농지법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토지를 다루려면 제일 많은 토지가 뭡니까? 농지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되거든. 임야 같은 건 별로 거래가 없어요. 그죠? 농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농지법에 대해서 뭘 알아야 농지를 갖다가 거기 개발하든지 농지를 가지고 거기다 뭘 하든지 하지.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지 살려고 하는데 그 농지법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중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하고 나중에 시험에 가까이 갈수록 개정된 내용 그것만 중점적으로 좀 줄여가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런데 시험은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41번부터 나가거든요. 41번부터 80번까지가 원래 부동산 공법 시험입니다. 그럼 앞에는 뭐 있죠? 1번부터 40번은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공법을 같이 시험 봅니다. 한꺼번에. 그럼 같이 시험 보는 그 한 장의 시험지에 다 같이 들어있어. 그런데 1번부터 40번은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은 부동산 공법.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죠. 그럼 41번부터 순서대로 이거 12문제, 이거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이렇게 나는데 순서대로. 자, 강의는 주택법 먼저 강의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순서상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농지법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시험은 주택법 먼저지만 강의는 건축법 먼저 강의한다. 왜냐하면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주택법을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순서적으로 그게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의도 항상 건축법 먼저 주택법, 농지법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 중에서 6개로 나눴을 때 왜 6개로 나누죠? 5개가 아니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또 하나 공시법하고 세법이라고 했죠. 근데 공시법, 세법은 합쳐서 40문제야. 그러나 하나로 보지만 실질적 강의는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쪼개면 총 몇 개가 나온다? 6개입니다. 6개 중에 뭐만 빼놓고 부동산 학개론만 뭐죠? 개론만. 부동산 학개론이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문에 관련된 개괄적인 이론 이 뜻이야. 부동산 학문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 부동산 학개론 이 뜻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보다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그건 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법보다는 그냥 학문적 성격으로서 교수들이 주장하는 거죠. 부동산에 관련된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그 학설을 하나의 개괄적인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부동산학 개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주어지잖아. 요거 낸다. 아예 세번화 시켰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 요 파트 낸다. 이렇게 정해놔야지. 만약 안 정해놓으면 학자마다 다 지들 주장하는 거 다 해가지고 출제원이 지가 들어와서 지가 주장한 것만 다 시험 문제 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도 못 풀어요. 그래서 범위를 주어지는데 그건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뭐죠? 법입니다. 법이죠. 민법도 법이죠. 자, 중개사법도 법이죠. 그 다음에 공법도 법이죠. 그 다음에 세법도 법이죠. 그 다음에 공시법도 법이잖아. 다 법이야. 그럼 법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될까? 법의 체계. 법은 어떻게 나눠진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고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이룰성자야. 이룰성자, 글월문자,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 이런 뜻이야.
이룰 성자, 그럴 문자, 법법자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 이걸 성문법이라죠. 불문법은 문서화돼 있지 아니한 법. 안일불자죠. 안일불자, 문자에서 불문법, 문서화돼 있지 아니한 법. 이걸 불문법이란다.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불문법은 아무것도 중요하잖아. 민법에서는 관습법, 민법에서는 관습법이라는 게 일부 중요하지만 공법에서는 불문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성문법 중에서는 뭐가 있다? 맨 위에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숙제가 있어. 자, 첫 번째 오늘 숙제. 뭐만 외운다? 요거 법률, 명령, 조례 요거를 숙제로 냅니다. 자, 성문법 중에서 위에 뭐가 있다?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라는 게 있다. 법률, 명령, 조례. 헌법까지 외우면 좋지만 뭐 헌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헌법은 여러분들 숙제를 안 내. 외우는 거 법률, 명령, 조례. 그럼 법률이 뭘까?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걸 법률이랍니다. 그 법률을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여의도에서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금배지 다른 사람들이 법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 그걸 공포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다시 국회를 바꾸시켜버릴 수 있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이죠. 근데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법률에다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써놨을까? 아니야. 어떻게 썼을까?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법률에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자, 일단 뭐 제1장 뭐부터 쪽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1조 순서대로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제144조까지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런 식으로 쭈르륵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했어요. 법조문 형식. 법조문이 뭐야? 몇 조, 몇 조에서 그래서 법이 조자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돼 있다. 그게 법조문 형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어쨌든 1조, 2조 쭉 나가는데 여기 내용들이 있겠죠? 제1조 이 법의 최종 목적, 제2조 용어정의 해서 내용들이 쫙 나서 144조 벌칙.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벌칙까지 해서 쭉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속에 본론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더냐. 이러이러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한다. 라는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법률 속에 대통령령 이런 말이 어디에 들어있어? 법률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이러한 건 또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기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또 어디 들어있다? 법률 속에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게. 자, 법률에다가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집어넣기에는 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첫째, 자주 개정되는 것들. 법률을 자주 개정해야 돼. 그럼 법률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거든. 여의도가 뭐 하는 데야? 쌈박질 하는 데잖아. 아닌가? 쌈박질 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수틀리면 뭐 하죠? 아이씨 국회 안 열어. 아이씨 우리 안 해. 보이콧. 그러잖아. 그럼 빨리 개정해서 빨리 법률을 새로 시행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리지도 않으면 그걸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워라 내와라 세워라나 이렇게 해버려. 이 국회에서 법률 하나 개정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개정할 거 그거까지 법률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굳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도 굳이 법률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위임을 할까?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죠? 행정부. 맞죠? 국회는 입법부죠. 법을 만드는 데죠. 그걸 집행하는 데가 어디야? 행정부. 그걸 감독하는 데가 사법부.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각관계로 만들어져 있잖아. 따라서 법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지언정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건 행정부니까 행정부 수반이 누구죠?
행정부 대빵이 누구야? 대통령. 대통령한테 위임해요. 야, 이거는 우리 법률에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요 세부적인 내용 있죠? 요거는 대통령 네가 법으로 만들어. 그래서 네가 집행해. 네가 집행하는 자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그 세부적인 거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법률에다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는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란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만든 법이란 뜻입니다. 대통령이 만든 법,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속에 보면 이게 몇 개 나온다냐? 한 130개 넘게 나와요. 130개 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 요 세부적인 건 국회에서 안 만든대.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겠대. 세부적인 건 대통령 너한테 위임해 줄 테니까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거 만들어라. 그걸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근데 행정부에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누구죠? 예, 원희룡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원희룡이 조금 있으면 못 벗을 거야. 이제 장관 그만둘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지금은 원희룡이지만 원희룡 맞죠? 예, 옛날에 저기 제주도 도의사 하던 사람. 자, 그분이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이거 세부적인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 야, 부동산에 관련된 최고 책임자 장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요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대통령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법을 국토교통부 령이라 한단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야. 그래서 여기는 물론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다 뭐라 부른다냐?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보다 장관들이 만드는 법.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그래서 다 부령 이렇게 들어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장한테 위임해서 장관 네가 만들어라 국토교통부령. 이걸 어디서 만들었어? 법률 속에 보면 이런 문장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죠? 가만히 있어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럼 대통령이 지가 만드는 법이 어딘가 또 만들어 놔야 될 거냐? 대통령이 쓴 것이 어디 있어야 될 거냐? 그거 어디 찾아볼까? 찾고 싶으면 뭘 찾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그대로 쓴 거야. 요 내용 그대로 써가지고 요 법률 뭘 찾아봐라? 시행령이라는 게 어디 들어있다? 법률 바로 밑에다가 명시해놨어요. 법률 바로 밑에 보면 그거 어디 가서 찾으면 되더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라는 걸 치고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법제처에 그 법률 찾는 게 있어. 거기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하고 치고선 엔터 누르면 뭐가 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제1조, 제2조 내용이 쫙 뜹니다. 근데 이 옆에 보면 뭐 있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있고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시행령이라는 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법률 밑에. 그럼 이 시행령에 들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됐다? 대통령이 만든 법이라 그랬죠. 법은 어떻게 만든다고? 아까 법주문 형식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쭉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제134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내용에 가보면 무슨 말 있다? 이거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사항은 다음 같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대통령이 세부적인 걸 여기다가 지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 그게 뭐다? 대통령령.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에 들어가면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가 대통령이 지가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뭐도 여기 대통령령 또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이 내용 있죠? 이거 찾고 싶어? 또 시행령에 가보면 거기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 같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걸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쭉 여기 쭉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찾아봐야 잖아.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내용 어디 있어야 될 거냐? 그럼 못 찾아본다? 그건 또 세 번째로 넘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 좀 그대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였다?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행 규칙에 가보면 여기도 어떻게 됐다?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쭉 나고 여기는 제37조밖에 없어.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7조까지 있고 이때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는 이 내용은 다음 같다라고 원희룡이가 여기다가 지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원희룡이라고 하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여기다 만들어 놨죠. 이것도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세부적인사항 그건 어디 들어가 봐라.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내용들이 쪼로록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 때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고 그중에 일부 내용은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그 내용을 만들고 일부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이걸 만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은 이렇게 체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좀 전에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명령이라는 건 뭐죠?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걸 합쳐서 이걸 명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존재는 말은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도 있어. 그걸 뭐란다? 총리령. 근데 총리령은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저건 부동산이 아니고 금융과 관련된 법률 있죠? 금융. 그 파트에서만 총리령이 있지.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총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다. 그럼 뭐만 있다? 장관이 만든 거, 부령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만든 법하고 장관이 만든 법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만든 법. 이걸 명령이라 한다. 그럼 지가 맘대로 만들까? 아니요. 걔들은 맘대로 못 만들어. 누구의 위임을 받아야 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서 위임해 주는 거야. 아까 여기다 했죠?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이 정한다. 이런 건 국토교통부. 이게 위임이란 뜻이야. 세부적인 건 국회에서 안 만들겠대. 야, 누구한테 위임한다? 대통령 너한테 위임해 줄게. 야, 이건 장관 너한테 위임해 줄까? 네가 세부적인 거 만들어라. 이게 바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한단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시험범위가 어디까지다?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법령. 이게 시험범위예요. 법률만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44개 주문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 내용이죠. 요 세부적인 내용 이것도 시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친 여기까지도 다 시험범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만 보는 게 144개만이 아니라 134개 주문, 37개 주문 이것도 다 시험범위로서 이 법률과 요 합친 게 명령이죠.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법령. 그래서 법률의 법자하고 명령의 명자하고 앞에 것 뒤에 걸 따가지고 법령이라고 한다.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한다. 이것도 다음 주 시험범위야.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만이 아니고 다음 주 숙제에 들어가는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도 있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뭘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렇게 보세요. 조례가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걸 조례라 합니다. 그럼 이 조례라는 건 왜 필요할까? 자, 지금 원래 법률이나 명령 있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법률 중에 특정 지역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어.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럼 수도권 정비법은 어디만 적용될까?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그런 명령은 전부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자, 서울 같은 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저기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3만 더 많지 사람보다. 그죠? 그런데 그렇잖아. 또 어디 가보면 산만 많은 지역이 있고 어디는 평야만 있고 아무래도 산맥, 태백산맥 있는 데는 산이 많을 것이고 저기 서해안 쪽으로 가보면 그런 데는 평야가 많죠. 그러니까 또 어디는 도시가 발달했고 어디는 농촌이 발달했고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법을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그게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야, 니들 지역에서 법에서 이런 법률이나 명령에서 뭐라고 하더냐? 일단 법률과 명령 속에서 뭐라고 썼더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세부적인 건 굳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안 하겠대. 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니들이 따로 만들으래. 요 내용은 니들이 만들으래. 요 세부적인 거 니들이 만들으래.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서울에서 만든 조례하고 옆에 있는 인천에서 만든 조례가 다를 수 있어. 서울에서 만든 거하고 옆에 있는 성남시에서 만든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지역 걸 안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조례를 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서 옆에 있는 성남시 가서 적용했다가는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여기 끝나가지고 거기도 적용되겠지. 아니야. 거기 가면 거기 법을 봐야 돼. 우리가 흔히 뭐라죠?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예, 한국 법을 따르면 되죠? 아니야? 아, 로마 가면 한국 법을 따르라. 아니야? 아, 미국 법을 따라야 되나? 아니야, 로마 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게 바로 조례야.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법을 따라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례라고 한다. 그래서 조례는 지역적으로 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왜? 그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속에 가보면 전혀 지역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조례. 그럼 조례는 시도지사가 만들면 시도조례.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시군구조례.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을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도 있을까? 예, 강서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돼. 강원도 가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기 인천 가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 가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는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법이죠. 그럼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에서만 적용됩니다. 아셨죠? 영등포구 가서 적용했다간 큰일 납니다. 영등포구 가면 영등포구 조례가 따로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이 조례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명칭들이 있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야. 도시군 계획 조례. 이제 책 읽다 보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조례라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목이에요. 제목. 뭐가 똑같아? 부동산권법, 시험법 및 법률 몇 개 있죠? 6개 법률. 국토위계 및 유형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법률들 제목들이 있죠? 똑같이 이것도 제목이야.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조례, 환경조례, 무엇에 관한 조례, 무엇에 관한 조례, 무엇에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도시군 계획 조례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아셨죠? 이걸 조례를 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법의 체계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이게 숙제는 뭐다? 바로 법률, 명령, 조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요 내용들 하나씩은 요 정도로 정리한다. 그럼 마지막 이거 핵심 정리할까요? 그 정리하고 시험은 어떻게 날까? 첫째, 법률, 명령, 조례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공판법 이거 하나 외워야 되고 첫째고 두 번째가 명령에는 뭐뭐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한다. 그럼 법률과 명령을 합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한다. 이거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이게 전부야. 핵심은. 그래서 이것만 딱 네 가지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이거 전번에 우리 12월 달에 시험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우리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거야. 근데 12월 달에 하셨던 분들은 이거 숙제를 냈었고 이 표를 다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표 이거 속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그냥 이거 박스만 줬죠. 빈 박스만 줘가지고 거기다가 쓰라고 이렇게 시켰었어.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당연히 1월 달도 뭐 한다? 반복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외워오신 분들은 조금 날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진땀나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공법 전체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요 속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